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일부 인선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추경안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만에 또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소비와 투자 지표까지 악화 일로에 있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일 수 있다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추경안은 크게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발행 규모 확대 방안이 우선 담겼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과 AI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촉진 예산도 3조 9천억 원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포함되는데요.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취약차주 113만 명에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성실히 빚을 갚는 소상공인에겐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시정 연설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을 때 약속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만큼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면서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 또 평화가 밥이고 곧 경제라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득권과 특권, 세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서 사회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발탁했습니다. 두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 상태였습니다.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비례대표인 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조금 전 취재 기자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발표된 인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의 프로필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사법연수원 20기로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 부장판사, 그리고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습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네, 끝으로 차관급 인사인 국세청장 후보자 임광현 지명자의 프로필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고요.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예, 이상.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으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민주당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의 장외 공방전도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이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하는 국회 연설인 만큼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꽤 담았습니다. 먼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고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12번 박수를 치며 환호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야당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이 대통령은 쑥스럽다고 말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쑥스러우니까. 네, 본회의장의 분위기만큼 시정 연설에 대한 여야 평가도 달랐는데요. 민주당은 민생 제일주의, 이재명 정부 철학의 뜻을 같이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극소수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수상하게 그리고 그 절박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 또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는 제가 이제 의리라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며 여야 협치를 거듭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토요일 출석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지금 브리핑을 진행 중인데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란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시간을 변경하기를 요구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번 토요일 9시였는데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내란 특검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이 시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된 부분 하나 브리핑이 있어서 두 가지 브리핑입니다. 네, 55분에 시작하기로 했지만 조금 10초만 먼저 시작할게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차관은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사령관입니다. 제28 보병 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 전략사령부 사령관 등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겸비했습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입니다. 또한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도 잘 해낼 거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슬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입니다.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온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입니다.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기후 탄소 정책실장, 탄중이 사무차장, 기후변화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고 정책 경향에 밝은 환경정책통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일처리가 강점입니다.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정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마련된 TF에 관련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실장과 수석 비서관, 비서관들 외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들까지 총 90명이 넘는 대통령실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을 해소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 TF에서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육자 협의체의 구성과 주관 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TF에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군 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네, 대통령실의 차관급 인선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네, 국방부 차관의 이두희 전 육군사령관이 임명되는 등 5명의 차관급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서 앞서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번 토요일 출석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 브리핑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관련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각 변경을 요구했는데 오전 10시, 이게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서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를 요구했지만 내란 특검에서 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예,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 출입이 되지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란 특검의 입장입니다. 네, 누구든 출석을 불응할 시에는 형사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를 할 수 있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점은 달려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출석 요구 통지 뒤에 메일 등을 정식 발송한 상태고요. 심야 조사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진행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할 양이 많아서 끝나지 않으면 심야 조사보다는 추가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의 브리핑 내용은 더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특검 속보와 대통령실 브리핑 연결로 잠시 중단했던 국회 기자 연결해서 취재 내용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다현 기자, 여야가 냉랭한 이유,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시각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진전이 있습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파행 종료됐습니다.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한창인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 환담 때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악수하면서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2차례 말하니 이 대통령이 알았다고 툭 치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파행을 유도한 건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 아니냐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김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도 있었는데요. 또 평행선을 달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원내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때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민주당, 오늘 오후 의장실을 방문해서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아침에 개최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성동, 마포, 광진구의 경우 통계 작성 이래 최다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최두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또 뛰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오르며 2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률인데요.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성동구가 한 주 만에 0.99%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 마포구가 0.98%, 광진구가 0.59% 올랐는데요.
이 세 자치구의 경우 2013년 1월 주간 아파트값 매매 동향이 발표된 이후 1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상승폭도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에다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세 상승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을 보면요. 성남 분당구가 0.67% 오르는 등 경기도 아파트값은 0.05%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고 인천도 0.01%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은 0.06%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두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사건 발생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고요? 네, 먼저 오늘 오전 YTN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인원들이 파란 천으로 덮여있는 택시를 살펴봅니다. 천을 벗겨내니 택시 앞 범퍼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있습니다. 택시 앞 유리창은 어딘가에 세게 부딪힌 듯 깨져 있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택시 문을 열고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빼앗은 택시를 몰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 치인 주민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은 A씨를 어떻게 검거를 했습니까?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택시를 빼앗아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고속도로 순찰대와 인근 경찰서에 긴급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새벽 4시 40분쯤 서울 방배동 길가에 세워진 택시 안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A씨는 당시 차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택시 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이후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신속한 추경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나갔는데 이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첫 시정 연설이었기 때문에 좀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5월 9일에 취임을 하고 엿새 말에 당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된 추경에 관련한 시정 연설이 있었고요. 그때도 뭐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뭐 박수로 환영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고 또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에 또 국회 협조 요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 탓을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당이 자신을 홀대했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오늘과 같이 야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을 이후에도 쭉 지속할 거로 봅니다. 이미 두 차례죠. 직접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정치 현안 관련된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의 이 분위기가 협치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첫 계기가 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예, 협치의 물꼬가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탄핵 심판에서 몇 년 전 내가 시정연설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도 안 쳐줬다, 피켓 시위만 했다 이런 서운한 감정을 헌재에서 말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예산 시정연설 2022년도 때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죠. 로텐더 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고 좀 심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뭐 누구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고 협치라는 것은 상대 정치 세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치를 마치 시혜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협치를 마치 국내 힘을 위해서 또는 뭐 소수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 국민께 자연스러워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여러 연설 대목 중에 나하고 상관없는 대목일 땐 박수 좀 쳐주고 내가 반대하는 대목일 때는 박수 안 치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국민께 좀 눈이 가는 이런 대목이 아닐까 싶어서 물론 이제 원내대표끼리 대통령 오시기 전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피켓 들지 말자 이렇게 다 얘기가 됐던 것 같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국회 운영의 모습이 국민께 비쳤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때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협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협치가 구현되기 어렵다. 그런데 그건 이제 대통령이 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절대 다수 정당을 우군으로 둔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협치 여부가 구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저런 말씀 주신 것처럼 저런 어색함을 풀려고 그러면 먼저 베푸셔야 된다.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거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를 먼저 들어주셔야 협치가 구현되는 모습이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더 협치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주목되는 장면이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우였는데 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뭔가를 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깨를 툭 쳤단 말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 봤더니 총리 인선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장면이 눈에 띄긴 했습니다. 지난번 취임 선서 때도 다소 이제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친근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이 대화의 내용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같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대학 동문으로 친한 사이잖아요. 아주 원래 친하시죠. 네. 두 분이.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으신 건데 오늘 퇴장하실 때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또 일일이 악수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귓속말로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또 대통령은 또 서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 아마 대부분이 총리 후보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일단 얘기를 들으신 거고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판단이야 이제 대통령께서 최종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면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직접 다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전과는 좀 다른 것들이죠. 대통령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후에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어떤 자리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좀 오늘 계기로 좀 더 특별히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의 골든타임을 언급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협조를 당부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해서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저희가 협조 안 한다 하더라도 6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예비 심사를 한 이후에 예결특위는 아직 이제 구성이 안 됐지만 예결특위 올라가서 거의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의석수에 비례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죠.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지금 추경이 필요한 국면은 맞아요. 근데 추경의 구성을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원래 추경의 목적으로 얘기했던 그 경기를 살리거나 또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비효율적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19조 8천억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그중에 현금성으로 국민께 드리는 돈이 14조 정도 돼요. 그게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플러스 지역화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14조 정도 되니까 결국은 빚내가지고 그대로 드리는 건데 여기서 과연 이게 소비를 추가로 저희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0.3이라는 승수가 보여주듯이 이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는 조금 더 민생 안정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지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돌려서 전 국민을 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7년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돈에 대해서 이거를 소각하는 거잖아요. 부실채권 사들여 소각하는 건데 이게 부실채권은 이미 은행 입장에서 보면 못 받는 돈인데 그걸 은행에 4천억 정도 주고 사올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듣고 이것이 규모를 막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항목 조정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네, 포퓰리즘 추경이라는 야당의 목소리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시정연설 후에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에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수 진작의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오늘 시정연설의 추경의 내용이 사실상 소비 진작 플러스 또 이 소득 지원 두 가지 성격이 있고 실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바로 이제 지역 경제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예정에 없었는데 깜짝 방문을 하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덮어놓고 이 전 국민에게 지원되기만 하면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시기와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기본소득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추경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 반대로 해석해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실제 이 선별 지원을 해왔죠. 그런데 물가 안 올랐습니까? 경기 회복이 됐습니까? 오히려 국가는 채무를 지지 않았지만 그 채무 부담을 전부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게 되면서 민생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이 추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당선 축하금 이렇게 비하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내용도 따지지도 않고 포퓰리즘이라든가 당선 축가금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지금의 현상의 심각성을 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추경은 당선 축하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게 있어요. 당선 축하금이라고 오해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그 코로나 때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서각하고 있잖아요.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그건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그 소각 폭을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 10% 차이는 있지만 거의 25만 원을 정민 주는 거예요. 그 이상 이제 뭐 40만 원, 52만 원은 추가적인 소외계층에 드리는 건데 추가적인 소외계층에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 1조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4조를 저희가 국민님께 주는데 1조만 취약계층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뭔가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19조 8천억 정도의 빚을 내서 이 돈을 쓰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 있고 승수 효과가 좋은 쪽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지 제가 덮어놓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추경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을 좀 볼까요? 네,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1%로 조사가 됐습니다. 2주 전 취임 직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9%포인트, 부정평가가 2%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양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0%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여론조사 궁금하시죠? 잘했다는 평가가 45%, 잘못했다는 응답은 31%로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모름과 무응답도 23%로 20%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서 9%포인트 상승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이게 집권 초기에는 원래 한 6개월가량의 허니문 기간이 있고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높죠.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는 과거의 어떤 사례들과는 분명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가량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일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계신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 새 정부에 갖는 기대감 이상의 어떤 실질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기대가 높은 만큼 그 책임감이라든가 이 부담감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냥 어떤 격식과 형식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대안을 찾고 얘기를 듣고 이 과정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또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대북 전단 문제, 대북 방송 이 관련돼서 문제 해결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하고 얘기했던 이 정부의 효능감, 실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감하고 있으시다. 그게 여론에 반영이 된 것이고 아마 이후에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더 많은 성과들을 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국민들의 어떤 지지 여론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예, 허니문 기간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평가가 나왔어요. 잘했다는 평가가 45%, 잘못했다는 평가가 31%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반적인 그 국정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다라고 보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은 다른 스타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잘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기대치에 대한 수치로 보여지거든요.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외교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녀오셨죠. 그다음 지방 순회하시죠. 목적이 어딘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 눈에 자꾸 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건 분명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이 잘하고 계신 것이 이제 방향과 내용도 나중에 국민이 들여다볼 것이다. 지금은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 눈에 자꾸 띄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전 대통령과 약간 스타일이 다르시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내용과
그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국민이 이제 눈을 기울일 것이다. 어제 광주 지역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들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운동 미리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의 지역 행보에 대해서는 상대 정당에서 늘 그런 식의 비판을 하죠. 근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했든 안 했든 그런 현장 행보의 타운 미팅 홀이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또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측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저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돼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니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볼 때 한 17%, 8%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다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여야의 신경전 끝에 파행 종료됐죠. 청문회 파행 책임에 대해서도 서로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틀린 만큼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야당이 이렇게 도망가는 법이 있습니까? 이게 도망가는 겁니까? 증인 제로, 무자료, 밤 12시 이거 전부 다 신 기록을 쓰셨어요. 다 자료예요. 무자료가 아니라 유자료예요. 유자료. 10대 의혹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국회 안에 들어오면 청문회장에서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야당이 도망을 한 청문회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 둘째 날 시작하기 전까지도 안 와서 빠른 시간 내에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오는 상태에서 그냥 소위 뭉개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입증하지 않고 도망간 쪽은 후보님이고 그거를 비호하는 쪽이 여당 인사청문위원이지 않은가. 마지막에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는데도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도망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입증 자료 안 주면 청문회 못한다고 나간 거고 여당은 우리 자료가 준비돼 있었는데 야당이 청문회장을 나가서 못 준 거다. 이렇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도 아니고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료는 준비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해서 필요하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중에 핵심적으로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도 마지막에 좀 원만하게 끝내려는 그 계획을 갖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걸 뭐 도망이라고 표현하든 회피라고 표현하든 어찌됐든 마지막에 파행 책임은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는 거죠. 뭐 마지막에 자료 안 줬다는 얘기는 뭐 시종일관 계속 해왔고 그런데 이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마무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으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황과 결부시켜서 아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했던 의혹이라든가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 자격, 윤리성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다면 여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권 초기라도 일하게 좀 도와줘라라는 정도의 어떤 요구의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심각하게 위법 내지 이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하면 국민 역시 과거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런 문제 의혹이 제기되면 부적극 의견 여론이 훨씬 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도와줘라. 왜 이렇게 초반부터 발목 잡냐 이렇게 여론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자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실제 인사청문 과정 그 이전 해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됐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총리 그 직을 수행하기엔 문제가 없다. 이런 국민적 판단이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무조건 발목을 잡고 특히 뭐 특정 후보자에 대해 이 정도 의혹을 가지고 낙마시키거나 사퇴시켜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 이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국민적 동의나 지지를 얻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잠시만요. 국민의힘의 반응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동 정세와 북한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꽤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만 1천 명 파병 뒤에 4천여 명의 2차 추가 파병이 있었고 최근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공병, 건설병을 6천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 측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추가 파병의 시점은 원의 분석에 의하면 빠르면 7, 8월 달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근거로는 과거 1차 파병을 할 당시에 쇼이구 서기가 방북을 해서 군사 파병 합의한 이후에 1개월 정도 지나서 진행된 점, 그리고 또 최근 북한 내에서 파병 군인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7, 8월 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선박, 군용기 등을 이용한 1,000여만 발로 추정되는 포탄, 그리고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북한의 반대 급부로 경제협력, 그리고 방공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주발사체 엔진, 드론, 그리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전투병 추가 파병 등에 따른 북한, 러시아 밀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전협상과 관련된 진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와 러시아 간의 정상통화가 5회 있었고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3회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정점지에 대한 영유권 인정 문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등을 둘러싼 러시아와 네, 정보위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추가 파병을 예정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4천여 명의 2차 파병이 있을 것이고 쿠르스크 재건 공병 등 6천 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로 예상된다는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암투병 사유로 이미 불구속 재판 중이고요.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야당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여당은 강행할 것으로 보이죠. 네, 오늘 관련 내용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후보자가 들어오자 이렇게 셀카 요청이 쇄도했고요. 정청래 의원은 이미 인사청문회 합격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죠. 여당은 이렇게 총리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에 대한 흑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때 29일이 지나면 저희가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는 아마도 6월 30일 또는 7월 3, 4일 정도. 네, 그런데 민주당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제가 있는 분들까지 무조건 언제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라. 그거 안 하면 임명을 강행해야겠다. 이건 말 그대로 국민들하고 이건 대결하겠다는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괴한 청문회는 처음이었다며 어차피 민주당의 숫자로 밀어붙일 전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 국가 채무가 우리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예. 이런 분한테 무슨 정책을 검증을 합니까? 참 기괴한 청문회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뭔가 좀 겸손하게 해명을 하려고 하다가 어제는 완전히 모두를 반대로 전환을 했거든요.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표결로 통과시켜 줄 테니까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라라는 뭐 나름의 전략이 있었다라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괴한 청문회는 처음 봤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야당이 청문회 밖으로 나가서 제시를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자료 갖고 있었으면 내면 되잖아요. 안 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국회의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역대 청문회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자료 등으로 확정이 된 뒤에 그다음에 그 사실관계 내용 갖고 공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 확정에 협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5억을 벌어가지고 13억을 썼기 때문에 8억이 빈다. 이거 자금 어디서 났냐라고 이게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인사청문 요청안에도 보면 재산에 대한 것은 자료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억 정도는 뭐 자녀 유학비니까 그건 됐다. 그건 뭐 그 전부인이 했다니까 그건 됐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전에 없었던 말들을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뭐 그 경조사 비용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2억 5천 그다음에 그것까지 하고 나서 2억이 비니까 이건 이제 뭐 처갓집에 줬다는 겁니다. 그럼 처갓집에 줬으니까 증여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 증여세 낸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못 주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2024년도의 경우에는 출판 기념회도 없고 경조사 없고 하니까 그때만 놓고 볼 때 2024년도에는 1억 1천만 원을 버셨어요. 세비로. 그다음에 쓴 돈, 그다음에 증가된 돈까지 1억 합치니까 2억 정도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1억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대출 받으셨대요. 그럼 대출 받은 내역 달라 그랬더니 안 주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에서도 그건 주고 나서 부족하더라도 주는 모양새나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주세요. 특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24년도는 후보자께서 정보 제공 동의하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해라 그랬더니 안 주고 계세요. 그리고 안 주고 그래서 그 의원들이 나가니까 그때까지도 안 주고 있다가 그러면 SNS 올리세요. 만약에 다 자료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고 설령 만약에 성실한 모습 보여주셔야죠. 예컨대 뭐 계좌이체 내역 등이 전부 안 된다면 가리고서라도 일부라도. 그래야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 뭔가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6억의 이 돈이 거기서 나왔구나라고 인정하고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도 확정 안 해주면서 뭐 궤변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재적 출석에. 그러면 50%가 돼야 되는 건데 아까 여론조사 보면 50%가 안 돼요. 국민적 시각에서도 볼 때 총리라는 막중한 공직 후보자 입장에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더 청문 당일을 청문회 기일을 하루 더 늘리시더라도 뭔가 국민께 호소하는 모습, 소수 야당께 호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총리 자격이 있는 것이지 저는 뭐 국가 채무 비율 이거 안 따지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부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다, 저기서 벌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수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자료가 준비돼 있었다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니 청문회에서 제시 못했으면 SNS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글쎄요. 근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요. 주로 이제 돈 금액을 맞추기 위한 은행 거래 내역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이 돈 문제가 됐을 때 개인의 어떤 또 관련자의 은행 거래 내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걸 그렇게 받아갖고 돈을 맞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이 이 정치 자금 관련된 문제인 거고 이게 처음에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 여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입 지출 맞추는 걸로 지금 열흘 넘게 그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불법 정치 자금이 혹시 유입돼서 그것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한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기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수입과 지출 구조에서 이 경조사라든가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그 매해년도 추징금이 변제되는 내역이 재산 공개 내역에 다 포함됐기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하면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 계좌 거래를 통해서 이걸 다 입증을 한 식으로 하면 과거의 사례도 없거니와 거기에는 이 뭐 대부분이 사실 뭐 2억 재산 중에 실제 현금성 재산은 6천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정치 자금인데 그 재산 관련해서 대부분 다 채무 변제 왔다 갔다 한 돈들의 내역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제출할지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증여세를 낸 자료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증여세도 아마 이렇게 그 쪽에서 일부 금액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연 단위로 했을 때 증여세 납부 구간에 포함되는지 아마 저 뭐 그 부분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는 이제 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몇 가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제출했으면 하는 저도 아쉬움은 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이 정도의 자료를 내면 이걸 또 이 문제 삼아서 또 다른 의혹 제기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또 다른 문제 제기로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계속 소모적인 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왜냐하면 저희 인사청문 요청안을 낼 때도 병역, 재산, 경력, 학력에 대한 자료는 근거자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선서하시잖아요. 선서할 때 보면 뭐냐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하겠다. 그 숨겼는지 보탰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자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재산 형성 관련된 자료 제출을 저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산 형성 현재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로펌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뭐 연 10억 받았습니다. 그걸 다투지 않았거든요. 10억 받은 걸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 갖고 서로 공방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그 형성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에 저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좀 기형적인 청문회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딱 단적인 예로 딱 들면 2020년부터 24년 수입 중에 상당액을 차지하는 출판기념회 또 경조사 이 부금 이거 입증 자료로 제출해갖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 자금원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설명으로서 납득이 된다면 그 자료를 왜 안 내냐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다 좋아요. 나머지 이제 2억을 갖다가 처갓집에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2억 준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 절반은 현금으로 주고 절반 정도 계좌로 보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좌 이체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그거 안 주고 계시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까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달라. 납부하거나 이것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도 안 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무리다. 그래서 뭐가 무리인지 국민이 평가하시겠지만 저는 이거는 앞으로 또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의 관행을 위해서라도 총리시잖아요. 총리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예, 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 공방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눈높이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동안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왔던 행보나 특히 석방이 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인가 본 김용현 전 장관에서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잖아요. 그걸 봐서는 수계는 다시 그렇게 풀려 있고 장관은 이렇게 한다? 과연 국민들이 눈높이 봐서 이게 맞나? 이게 형평성 맞나?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사실 내란 특검이 제일 좀 두렵습니다. 이 의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인지됐다. 그럼 거기도 조사하고 또 이 의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의 행적이 이상하다. 조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당 해산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한동안 저희들이 좀 회생하기 어려운 정도로 타격을 입히겠다는 그런 의도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위원적 비상계엄에 그 이렇게 동조하거나 큰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기에 좀 굉장히 애매하게 관여되어 있는 분들까지 다 조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의정활동이 되겠습니까? 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란 특검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지하주차장으로 그 대통령은 아니지만 사회 유력 인사들이 드나든 적은 있죠. 그래서 지금 특검이 저는 첫 번째가 너무 브리핑이 많아요. 이게 지금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국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게 절차적인 측면인데 매번 브리핑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압박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이 부분도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하 주차장을 열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거는 사실은 이제 고검청사 고검장이 허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만약에 저걸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일반인들처럼 지상으로 출입하시면 돼요. 저 부분을 또 윤 전 대통령도 거부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미 재판받는 과정에서 노출이 돼 왔기 때문에 이 포토라인만 없으면 되는 거라서 그건 이제 검찰 수사 사무규칙상 포토라인을 설치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렇게 한번 요청해서 만약에 안 돼 그렇게 됐으면 안 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수하고 나오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 나올 거면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온다라면 안 나올 수 있는 핑계를 만든다라는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만약에 조사에 응하실 거면 출입 방법에 불구하고 내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히려 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토요일 10시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하 출입이 안 되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강제적인 구인 절차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브리핑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이 수사고 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사나 재판이 전례 없이 특혜가 제공되고 있었죠. 직위원 재판부가 이 비공개하고 또 지하 출입 통로를 최초에 허용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공적으로 국민들은 이 절차 자체에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특히 내란죄라는 국가 중대 범죄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특혜가 제공되냐는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분통 터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절차상 공정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보고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의무가 특검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특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본인이 옛날에 국정농단 이 수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비공개로 소환하고 비공개 조사하고 했습니까? 다 공개 소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등.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본인은 지하 통로로 출입을 해달라고 하거나 비공개 조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중죄인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외환죄에 대한 수사를 또 특검이 예상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고려하면 수사받는 피의자, 재판받는 포의고인 이상의 다른 어떠한 지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특검에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요. 본인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동정심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셔야 될 텐데 아직도 전혀 지금 본인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혐의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내란죄는 뭐냐면 집단범죄입니다. 포괄범죄예요. 그 안에 있었던 뭐 폭행, 그다음에 직권남 이런 부분들은 별도에 흡수돼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검의 그 수사 대상을 보면 11개 중에 9개 자체가 내란 관련된 거예요. 그거는 공범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특검인 거예요. 정치권에 대한 수사.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외환이에요. 만약에 외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를 수사를 위해서 소환한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럼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 해야죠. 근데 나머지 만약에 내란 관련된 거라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관련된 수사를 못 해요.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부른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거란 몰라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최상병 특검이다. 그럼 괜찮겠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내에서 다른 혐의를 갖다 대통령 부른다. 그것도 괜찮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강제 수사도 못 하는 거예요. 내란 관련해서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별도의 인지 수사를 못 해요. 왜? 이미 공범 관계 다 기소됐고 흡수 관계이기 때문에 외환 관련된 거, 그다음에 경찰에서 했던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왜 지금부터 브리핑을 하냐 이거죠. 새로운 혐의가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만약에 그걸 얻었다면 그때 브리핑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망신주기로 오해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란 특검 브리핑에 대한 두 분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이틀 뒤인 토요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의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검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조사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했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틀 뒤인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대로 오전 10시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과 관련해서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출입 방식을 변경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거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또 특검법에선 수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심야 조사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며 당장 계획은 없고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조사실과 관련해서는 일반 조사실을 활용할 거라며 윤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이 대기할 장소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다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오늘 구속된 채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했는데요. 앞으로 수사기간 150일 동안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의혹을 집중 수사할 거로 보이는데요. 노상원 전 국구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메모를 바탕으로 계엄 선포에 앞서 김 전 장관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특검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주 본격 수사를 앞두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 측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차츰 일정 조율에 나설 거로 예상됩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내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명현 특별검사는 오늘 출근길에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항소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상환 후보자가 지명 소감을 밝혔는데요. 부족한 저에게 큰 영예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서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소감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가 주춤하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더위가 한층 더 강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거나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던데 이번에 얼마나 내리는 건가요? 네, 이번 주말에 내리는 비는 다행히 큰 비는 아니겠습니다. 비의 양은 지역에 따라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은 약화한 정체전선이 주말에는 중국 내륙에서부터 점차 활성화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토요일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정체전선은 점차 북상해 북한 부근에 머물 걸로 보여 남부는 주말 사이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는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네, 더위 상황도 짚어보죠. 비가 그친 뒤에는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토요일부터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팬 현상으로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이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더위가 두드러질 걸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부산에 있는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과 영상 수십 개가 중국 드론 서버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루즈벨트 호입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훈련 참가차 입항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군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 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무렵 인근 야산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 한 대를 띄워 정박한 항모와 군시설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우리 군에 적발된 겁니다.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40대 주범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한 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군사시설 촬영을 금지하는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주범 A씨에게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추가됐는데 외국인에게 이 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준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적성 국가는 아니지만 조중동맹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은 좀 특수한 동맹관계인 그런 상황이고 군 관련 시설물을 촬영한 영상 자료 등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부산에서 군사시설을 총 9차례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는 드론업체 약관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됐고 일부는 중국 SNS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촬영은 일종의 취미 활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군사보안 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침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무거운 처벌을 통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주 토요일 내란 특검팀 조사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특검팀이 요구한 오전 9시가 아니라 10시에 그리고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10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이렇게 1시간 정도 시간 변경은 받아들여줬어요. 일단 특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예. 근데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제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28일 날 오전 9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문자로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게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고 또 일방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이제 9시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출석은 안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기각 사유가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9시인데 10시에 출석하겠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일방적인 출석 통보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시간이야 뭐 9시, 10시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좀 약간 상당히 의도적으로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 차지만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건 이제 관철이 된 거죠. 네, 시간기 싸움을 좀 짚어봤는데 출석 방식을 두고도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을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특검이 밝힌 거죠. 서울 고검이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조은석 특검은 내란 특검은 이제 정문으로 들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서울 고검은 약간 대법원 쪽, 대검 쪽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주차장이 이제 지상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인데 지하도 지하라고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는 일반적으로 비표가 인신되는 이제 그런 직원들이 가는 건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제 기자들이 촬영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정문에 들어가면 이제 기자들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기자들한테 노출을 하지 않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이제 그렇게는 못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이전의 전례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것도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하나 이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때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제 출석에 불응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또 신청할 수 있는 또는 빌미를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건 이제 기싸움하다가 뭐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 측에서 양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 지금 재판 받을 때 지상으로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법원하고 이제 수사하고로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자체는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내란죄 관련돼서 혐의가 딱 명백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조사가 이제 한 번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도 여러 번 조사를 할 수 있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최상명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특검 사무실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마다 계속 노출이 되면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내란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 있게 하면 다른 특검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선례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 선례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데 내란 특검에서 노를 해버리면 다른 특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출석을 하면은 조사를 받는 수순을 밟게 될 텐데 이제 앞서서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그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굉장히 활용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좀 묵묵부답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된 것은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를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영장 청구하고 그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구속이 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수적인 혐의들, 그러니까 뭐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이걸 방해하는 것들, 그러냐면 비합헌과 관련된 거, 또 내란죄와 관련된 증거 인멸 행위,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뭐 내란 특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조사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하나하나 답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가서 사실은 기록을 싹 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특검에 가도 이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은 좀 부수적인 혐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환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겠죠. 지금 내란 특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외환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이제 뭐 많이 수사가 경찰, 검찰 다 공수처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성과는 이렇게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방해한 거,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것은 뭐 내란죄에 비하면 굉장히 부수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럼 특검이 이걸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예. 이것은 이미 검찰 경찰에서 다 조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영장 발부해서 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특검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외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일단 외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수사 결과를 내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북한을 뭐 무인기를 같은 걸 보내서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을 하여금 뭐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도발하도록,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비밀로 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수사 대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 아. 그리고 다 군사적인 거단 말이에요. 이게 기밀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또 서울 고검이 제일 낫다. 왜냐하면 뭐 도청이랄지 보안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서울 고검을 이제 사무실로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 예. 지금 아마 조은석 특검의 머릿속에는 외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떻게든지 수사를 해서 이제 성과를 내려는 그러한 뭐 플랜이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외환자를 입증할 이제 키가 핵심일 텐데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뭔가 이 키가 될 수 있을까요? 노상원 사령관이 이제 수첩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내용이 좀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 예. 뭐 수거라는 얘기 쓰잖아요. 뭐 5천 명씩 배에 태우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랄지, 그다음에 뭐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랄지, 예.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경찰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단서를 못 찾아서도 못할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뭐 내란 특검 입장에서 보면 무인기 보내고 이런 것들이 노상원 수첩과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서 보면 사실 지난 총선 전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모의한 정황이 이제 수첩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적은 것이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과 아주 마이크한 관계 아닙니까? 예. 김용현 전 장관과 상의를 했고 그 상의한 내용을 또 윤 전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외환과 관련돼서는 이제 중요한 수첩이 단서가 될 수 있고, 네. 이제 상의했다랄지 공모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윤 전 장관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 아니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예.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또 외환죄와 관련해서 이제 공모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수첩의 신빙성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또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 만료 하루를 앞두고 또 재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제 기억으로는 아마 조은석 특검이 예. 그 지금 구속돼 있는 내란죄 관련된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군 수뇌부죠. 네.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봤어요. 예. 그 일환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수사 개시가 정식적으로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미 경찰이랄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채 예. 이제 전격 기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26일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석방하기 전에 추가 기소를 하고 그걸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 거예요. 나가지 못하도록 네. 한 거죠.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는 좀 사안이 틀리죠.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조사를 하기 위한 체포영장이에요. 예. 그런데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갔잖아요. 근데 경찰에 윤 전 대통령이 3번이나 소환 불응했어요. 근데 특검은 경찰과 다른 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특검에서 한두 번 정도는 소환을 했는데 불응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어떻게 보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데 이전에 뭐 사건 자체는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과 특검이 수사한 사건이 동일 선상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전 기관인 경찰에서 불출석했다고 하면 특검이 또 소환하면
100% 불출석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특검 자체가 소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윤 전 대통령이 나 소환에 응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을 기각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사안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추가 기소나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도 하고 그 이의 신청도 제기하고 계속 거부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재판에 있어서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머리를 쓰다가 악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보석 신청했다 기각 쭉 되다가 구속만기 앞두고 조건부 보석, 제한된 보석 해줬잖아요. 그러면 뭐 서약서 쓰고 보증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보석 나가면 사건 관계인 만나면 안 되죠. 그럼 받아들여서 나갔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재판부 막 비판하면서 이건 구속기간 연장이다. 그러면서 안 나가고 자기들 생각에는 26일에 무조건 나오면 그때는 자유롭게 뭐 활동할 수 있고 그런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란 특검이 기소할 줄은 상상을 못한 거죠. 적어도 내란 특검이 기소하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을 한번 불러서 조사할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이 허를 찔른 거죠. 그래서 너 김용현은 못 나가게 할 거야 하면서 바로 조사하지도 않고 경찰서 조사한 내용 가지고 바로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수를 뒀고 그런데 좀 약간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행태랄지 변호인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재판부에도 기피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기피 신청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원래는 기피 신청을 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 이제 간이로 담당 재판부가 다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각에 대해서 또 항고하고 중항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재판부랄지 아니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방향 설정을 좀 잘못하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그만 제기하고 석방해 준다고 할 때 석방을 했어야 됐다, 나갔어야 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제가 저 변호인 같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바로 보석 나갈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도 수사가 진행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거죠? 근데 이제 의외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언론 보도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몸무게가 한 뭐 30kg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해진 내용이요. 네, 근데 뭐 설사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예를 들어 뭐 인사불성 상태랄지 아니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조사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정말로 조사하기 어려우면 사실 이제 방문 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소환해서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건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을 정도의 어떤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아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아마 그 부분을 좀 확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 악화된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소환 조사 또 조사의 방법을 이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면 굉장히 지금 많은 혐의가 있는데 뭐 지금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까지도 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까요? 수사 대상이 제가 볼 때 한 17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중에 뭐 심지어 논문과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에 그래서 수사에 어차피 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건 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반적인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 전에 경찰이랄지 검찰에서 수사했던 부분 그걸 다 이제 분석하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게 있는 뭐가 있는 건지를 다 검토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소환하면 이제 불응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다 한 다음에 뭐 이 정도면 됐다 하면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소환은 좀 늦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검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일간의 무력 충돌이 일단락되자 이스라엘은 이란 내 핵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은 내부 체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이른바 12일 전쟁이 마무리된 지 하루가 지났는데요. 당사국들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스라엘에서는 일상회복 조치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사드는 성명을 내고 이란 내 첩보 작전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란의 모든 핵 관련 계획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줄여나가면서 이스라엘과 국민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원 덕분에 이란의 위협이 상당히 무력화했다면서 미 중앙정보국 CIA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란은 내부적으로 체제 단속을 본격화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란 고위 당국자는 내부 치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스라엘 요원과 분리주의자, 반정부 단체들의 움직임을 특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준군사조직 바시드 민병대는 국내 치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인권단체 HRNA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첫 공습 이후 이란에서 정치 문제나 안보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700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3명은 처형됐는데 3명 모두 쿠르드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 곳곳에 배치됐고 쿠르드족 거주지역에서 구금된 당원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니파 무슬림인 쿠르드족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에서 오랜 기간 반정부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이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란은 전국적으로 단속에 고삐를 죄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심한 더위가 쉬어간 중부지방도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오늘도 무더웠던 남부지방은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면서 한층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또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오존 농도도 짙어서 야외 활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7도, 대전 30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위의 기세는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